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비트코인 거래소를 2013년 4월부터 서비스를 한국 최초로 이제 시작을 하고 이제 관련해서 계속 비트코인 관련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코빗의 공동 창업자인 김진화 이사라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미 한 번씩 여러 번씩 막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뭐 핀테크도 마찬가지지만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여전히 우리가 생각할 거리들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5월 8일 날 이제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도 이제 다시 한번 좀 장문의 기사가 게재가 됐는데 비트코인을 화폐로서가 아니라 어떤 새로운 테크놀로지로 봐야 된다. 그리고 그 테크놀로지는 다른 게 아니라 장부 기술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뭔가 우리가 장부 같은 것들을 기입해야 하는 모든 영역에서 제가 이따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데서 그런 곳으로 확장 응용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던져주고 있는 기술로서 이해해야 된다. 뭐 그런 식의 좀 논의들이 최근 계속 많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비트코인이 화폐로서 많이 소개가 됐었죠. 그래서 저희가 2013년 4월에 비트코인을 처음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만 해도 이제 저희가 그런 비즈니스를 한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뭐냐서부터 해갖고 아주 단순한 이제 그런 질문들, 의문들이 이제 제기가 됐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2013년 가을에 이제 미국에서 상원에서 청문회를 하고요. 상원 청문회를 하는 과정에서 벤 버냉키 당시 연준 의장이 이제 비트코인이 굉장히 프라미싱한 테크놀로지다, 기술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이제 외신을 타고 들어오면서 또 비트코인 가격이 뭐 중국에서 시장이 열리면서 글로벌리 굉장히 붐을 이루면서 굉장히 사실 투기적인 어떤 맥락하에서 한국 사회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바쁜 가을과 겨울을 보내면서 뭐 매일 그냥 그 여의도 가갖고 아침에는 이제 뭐 투자자문사들이나 뭐 운용사들, 자산운용사들에 가서 이제 이게 뭐냐 그래서 세미나 해드리고 뭐 점심 때는 뭐 또 방송이나 이런 데 출연해가지고 이제 비트코인 열풍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뭐 이런 거 하고 있는 그런 식으로 보내는데 뭐 라디오다 뭐 제가 항상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은 비트코인 가격 때문에 너무 여기 흑복하셔갖고 투자를 하시면 곤란하다. 이거 화폐로서는 이게 아직 검증 중이고 실험 중이기 때문에 이 가격만 보고 투자하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일이다. 다만 잃어도 되는 정도의 금액을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배운다라는 학습 비용 정도로 다 잃어도 괜찮다라는 그런 에티튜드로 좀 접근하시면 좋겠다. 비트코인은 화폐이기 이전에 기술이다. 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때 제가 그 투기 열풍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지 않고 2013 아니나 다를까 2014년이 되자 글로벌 그 비트코인 그 시장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마운트복스라는 일본 도쿄에 자리하고 있었던 이제 세계 최대 비트코인 달러 거래소가 내부적인 문제로 처음엔 해킹이라고 알려졌지만 도쿄 시경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내부의 모럴 해저드가 더 큰 원인이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고객 돈을 거의 이제 다 탕진해버리고 막 이런 이슈들이 생깁니다. 초기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고들이 터지고 뭐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이제 2013년 그 붐 이전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근데 역설적으로 그렇게 되면서 화폐로서의 비트코인보다는 기술로서의 비트코인에 더 주목하는 흐름들이 미국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해서 더 강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 때문에 가려져 있던 기술로서의 비트코인의 면모들이 더 부각이 되고 여기서 뭔가 해볼 수 있는 여지들, 해볼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겠다. 뭐 그런 이제 새로운 흐름들이 생성된 게 바로 2014년이었고요. 계속 그런 흐름들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들은 이제 우리가 또 핀테크라는 또 새로운 어떤 트렌드가 막 회자되고 있는데 그럼 핀테크 무슨 하루 지나고 나면 또 뭐 계속 새로운 트렌드들이 발굴이 되는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돈도 많이 몰리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이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이제 그런 다가올 미래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비트코인은 화폐로서는 그러면은 어떻게 될 것이며 기술로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언론에 소개되지 않는 것들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쉬운 이해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CJENM의 비트코인,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거래소로 시작했지만 그럼 거래소나 트레이딩 저희가 전문 회사는 아니고 비트코인과 원화 간의 익스체인지 마켓이 있어야지만 이 비즈니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래소를 만든 건데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페이먼트,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도 오픈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좀 소개를 한번 해드리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CJ ENM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컨텐츠를 갖고 있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빙고라는 새로운 멀티 스크린, 앤 스크린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영화를 보는데 사람들이 영화 몇천 원짜리 보자고 신용카드 막 정보 입력하고 막 이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CJ ENM에서 비트코인을 결제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영화를 고르고 뭐 여러 가지 또 약관 동의 뭐 이런 것들은 다 필요하겠죠, 어느 사이트나. 그 다음에 이제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선택하고 구매하기를 누르면 이제 저런 창이 뜹니다. 그래서 저런 창에 자기 비트코인 지갑 애플리케이션을 열고 거기서 이제 QR코드로 스캔을 하게 되면 저 주소로 얼마를 보내게 된다. 맞다. 그러면은 모바일 핀을 갖다 입력을 하고 나 결제하겠다. 누르면은 전송을 했고 바로 결제가 이제 영화 구매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굉장히 결제가 불편했는데 요즘에는 카카오에서 간편 결제 만들고 작년에 막 그러면서 알리페이 뭐 이런 것들 나오면서 간편 결제에 대한 그 굉장한 관심들이 많고 막 그랬었지 않습니까? 화제가 되고. 근데 사실은 비트코인 기술 같은 것들을 이용하면 저희가 LG CNS나 다음 카카오처럼 큰 알리바바처럼 큰 기업이 아니어도 이미 저런 간편 결제를 쉽게 구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는 공공 기술을 활용하면 작은 스타트업에서도 특히나 카카오페이 같은 것들은 이제 글로벌리 결제는 못 받잖아요. 근데 비트코인 결제는 저런 식으로 저희가 조그만 기술을 인터페이스를 개발하면 전 세계 어디서나 모든 이용자에게 과금할 수 있는 그런 간편 결제 환경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저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CJ ENM에서도 비트코인을 도입한 이유는 지금은 이제 막 그런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가장 CJ ENM에서 지금 앞으로 미래를 겨냥하고 있는 것들은 자신들의 방대한 영화라든지 드라마, TV 이런 프로그램들이 새로운 신흥시장에서 소비가 돼야 되는데 그럼 그 신흥시장에서 영화 한 편, TV쇼 프로그램 한 토막 보여주고 500원, 1000원씩 어떻게 받을 것이냐 뭐 이런 고민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비트코인이랑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실은 비트코인은 해외에 있는 고객한테 50원, 100원 단위, 10원 단위로도 사실 과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지금 페이스북이나 구글이 막 부운이라든지 뭐 이런 무인 비행기라든지 아니면은 벌룬 같은 걸 띄워가지고 이제 막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인터넷 접속 인구가 30억 명인데 그것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새로 늘어날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랬을 때 그 수많은 인터넷 접속 인구한테 조금씩만 과금할 수만 있어도 굉장히 컨텐츠 비즈니스의 판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보여드린 사례는 비트코인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결제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에서 되게 잘 나가고 있는 그 미디어 사이트죠. 레딧이라고 많이 가보셨을 텐데 레딧에 저희 회사 얘기를 누가 써놨어요. 네. 그 원 내용인가 하고 봤더니 자기가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이제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인데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송금을 했더니 엄청나게 절약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뭔 내용인가 하고 보고 저희가 그분한테 이제 이메일을 보내서 연락을 해봤는데 팀이라는 이름의 이제 영어 강사인데 이제 졸업 후에 이제 한국에 와서 영어 강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대학 다닐 때 학자금 융자를 받았었으니까 이제 그걸 매달 상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의 자기 은행의 어카운트에는 항상 그 상환할 자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한국에서 영어 강사에서 돈을 벌고 그걸 미국에 매달 보내야 되는데 그 수수료가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교해 보시면 이 친구가 원화 한 60만 원 정도를 갖고 외환은행에 달려가서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은행 수수료가 이제 한국은행에서 수수료 떼가고요. 그 다음에 사실 저건 수수료라는 이름이 붙지 않았지만 환전할 때 스프레드가 있지 않습니까? 사자 팔자 가격. 저기서 또 이제 손실이 발생하고요. 받는 은행이 또 뛰어가는데 또 한국에 있는 은행과 미국에서 그 받는 은행 둘 사이에 다이렉트망이 없으면 또 중간에 은행이 또 떼갑니다. 그게 한 20불 정도. 그래서 결과적으로 59만 6,250원을 은행에 갖고 갔는데 미국 자기 통장에 꽂힌 거는 504불 정도인 거예요. 네. 환율을 감안해도 굉장히 손실이 크죠. 그래서 이제 저 친구가 한국에는 코빗이라는 서비스가 있다라는 걸 알고 나서 59만 6,250원을 코빗에 이제 예치금으로 입금하고 거기서 이제 비트코인을 매수를 해서 주식하듯이 이제 다른 사람한테 매수를 해서 그걸 미국의 코인베이스라는 저희 같은 회사한테 보내서
바로 그걸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달러로 바꿔서 자기 통장으로 꽂히게 하니까 시간들도 훨씬 짧고요. 한두 시간 안에 다 끝나는 프로세스고, 결과적으로 미국 통장에 꽂힌 돈이 568불 정도가 꽂히면 한 60불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경험담, 사용 후기를 이제 레딧에다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랑 공유를 한 거고, 이 팀 말고도 다른 사례들도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사례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미 그 아는 사람들은 이제 비트코인을 자신들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다만 뭐 인터넷이라는 기술이 처음 나왔을 때도 그랬는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리터러시를 아는 사람, 가진 사람들만 그걸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일반으로 이제 폭발적으로 되려면 정말 더 쉽게 쓸 수 있는, 예컨대 TCP/IP를 예전에 알아야지만 인터넷을 쓸 수 있었는데, 그것을 몰라도 쓸 수 있게 이제 웹이라는 게 나오고, 거기서 이제 브라우저가 등장을 하면서 그냥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되고, 그때 이제 일반 대중은 웹에 이제 활용성을 할 수 있었죠. 제가 대학 들어가기 전에 무려 90년대 초반에 이제 인터넷이 세상을 바꾼다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 실제 제가 인터넷을 처음 써본 거는 대학에 입학하고 또 나서 한참 후인 한 97년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학교에 전산실에 일부 컴퓨터만 인터넷에 연결이 돼 있던 기억이 나고, 거기서 알타비스타를 통해 갖고 제가 이제 뭐 해외 배낭여행 가야 되는데 그걸 막 검색했던 기억이 나는데,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자체가 아직은 러닝 커브가 있고 약간은 어렵다 보니까, 아는 사람들은 저렇게 각 나라에 생긴 어떤 인터페이스들을 연결해가지고 자신의 용도에 맞게 송금 서비스도 하고, 어떤 머천트 같은 경우는 해외 고객한테 과금도 하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일반인들은 이제 거기에 아직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사실은 비트코인은 이렇게 누구나 쓸 수 있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사실은 결제 플랫폼이다. 좀 그런 것들을 제가 쉽게 말씀드리고자 사례들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정체성을 좀 분석적으로 한 3가지 측면에서 보자면, 보셨듯이 결제 네트워크인데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결제 네트워크는 비자 같은 게 있고 페이팔 같은 게 있는데,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이런 결제 네트워크라는 거죠. 아까 팀의 사례에서 보듯이 쉽게 송금도 할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는, 개인 간에 혹은 개인과 기업 간에 할 수 있는 그런 결제 네트워크다라는 정체성을 하나 갖고 있고요. 근데 이 결제 네트워크 안에서 통용시키는 화폐 단위가, 비자나 페이팔은 그냥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법정 화폐 단위들이죠. 뭐 유로, 달러, 엔, 원 이런 것들인데, 비트코인은 특이하게 비트코인이라는 화폐 단위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대문자 B로 쓰면은 저런 결제 시스템, 금융 인프라를 의미하는 거고요. 소문자 비트코인즈, 복수는 저런 화폐 단위를 의미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도입되는 맥락이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상승했다, 뭐 이런 외신 보도 위주로 저희가 비트코인을 알게 되다 보니까 비트코인은 화폐인가 보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항상 들었던 질문이, 그럼 비트코인이 달러를 대체하게 될까요? 희망적인 질문, 장밋빛 질문은 그런 거. 그 다음에 아주 어두운 질문은, 비트코인이 화폐를 대체한다면 뭐 정부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뭐 이런 질문들이 많았고, 저는 그런 질문들이 타당하다고 하는데, 왜냐면 그거는 화폐니까 그런 거죠. 그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결제 시스템으로 보면, 금융 인프라로 보면 좀 다른 얘기가 될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요거 외에도 비트코인이 오픈 소스 플랫폼이다 보니까 이제 안드로이드나 iOS, 페이스북 같은 플랫폼인데 금융 분야의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은 퍼블릭 도메인으로 그냥 다 공개되어 있는 기술이고요. 그거를 활용해서 그걸 사람들이 쓰기 쉽게 다양한 인터페이스와 응용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들이 지금 저 플랫폼 위에 막 달라붙고 있는 거죠. 저희 회사처럼. 그리고 여기에는 그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회사들에게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는 흐름들이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2013년부터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가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점점점 그 파이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금융 플랫폼으로서 이렇게 정체성까지 3가지로 좀 나눠서 봐야지만 우리가 비트코인에 올바르게 접근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존에는 너무 화폐적인 측면만 강조됐다. 그것이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정체성에 입각해서 왜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사용하는가를 좀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일단 비자, 페이팔, 그 다음에 이제 은행 간의 망 연동인 스위프트 같은 것들, 우리가 은행 국제 송금을 할 때 이용하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송금 수수료가 비쌉니다. 중앙 집중적이기 때문에 송금 수수료가 비싸고, 사실은 거기에 이제 독점이라는 요소, 과점이라는 요소도 들어가게 돼 있을 겁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중앙이 없습니다. 위상학적으로는 중앙이 없고 굉장히 분산된 데이터베이스, 분산된 장부고 관리자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마이닝이라는, 채굴이라는 작업을 위해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그 노드들을 통해 가지고 이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안의 장벽을 높여가지고 이제 이 비트코인 장부 기록의 보안성, 유일성을 갖다 높여나가는 방식이지, 무슨 시중은행들처럼 여기다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가지고 보안을 하거나 그러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장점이 발생하는데요. 이제 돈과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로 제가 1억 원을 보내더라도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되는 팀인 한 50원 정도의 팀만 보내도, 지금 제가 만약에 1억 원어치 비트코인이 있다, 그럼 아프리카에 누가 받을 사람이 있다, 그럼 바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케냐 같은 나라에서는 비트코인을 자국 내에서 굉장히, 자국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까지 통용하고 있는 은폐사라고, 이제 핀테크 때문에 이제 한국에도 많이 알려졌는데, 그러니까 이 통사가 발행하는 전자화폐들 은폐사로 바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식의 이제 신속성, 그 다음에 비용 효율성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뭐 즉시 될 수 있고, 가맹점, 아까 머천트가 받을 때도 기존의 신용카드 수수료보다 훨씬 저렴하게 받을 수 있고요. 작년에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딥다이브 비트코인이라는 보고서를 발행했는데, 거기도 보면 기존의 이제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는 더 이상 싸지기가 어렵고 오히려 비싸지면 비싸졌지. 왜냐하면은 뭐 우리나라도 이제 간편 결제 때문에 많이 알려졌습니다만, 이제 벤사에 내는 수수료라든지 이런 비용 구조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지금도 짜여져 있고, 사실은 알다시피 신용카드 회사에서 지금 결제로 돈을 벌진 않고 있습니다. 사실 결제는 어떤 기본적인 서비스인 거고, 사실 여신업을 해서 돈을 버는 거죠. 근데 골드만삭스에서도 분석을 해보니까 비트코인 결제 같은 경우는 수수료를 1%만 받고 있는데도 굉장히 이게 탄력적이다라는 거, 원가가 별로 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좀 이제 뭐 그런 이제 대비되는 점들이 있겠고요. 이제 물론 근데 이제 비자나 페이팔이 훨씬 더 글로벌리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죠. 일단 화폐로서 이제 비트코인을 보면, 비트코인을 사람들이 왜 쓰는가, 이게 아시다시피 이제 유로나 원이나 뭐 달러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정 화폐로 딱 법에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세금도 이걸로 내야 되고, 이 돈을 써야만 되고, 다른 돈을 함부로 쓰게 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돼 있고, 경제 생활을 여하게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제약이 붙는데, 비트코인은 그런 제약이 안 붙거든요. 그래서 쓰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쓰기 시작했을까 보면, 일단 비트코인의 가장 큰 이제 화폐로서의 매력 포인트는 발행량이 정해져 있다. 그 약속이 깨지지 않는 식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2145년까지 2100만 단위까지만 발행이 된다라고 이제 알고리즘상에 규정이 돼 있고, 그 알고리즘을 사실은 룰을 변경할 수가 거의 불가능하게 돼 있죠. 그랬을 때 이제 이것이 2008년 금융위기, 2012년 유럽발 금융위기 이후로 이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내가 돈을 벌어서 갖고 있는데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실은 금융기관들이 잘못해서 구제금융, 그 다음에 금융기관들이 잘못해서 이게 경제 펀더멘탈이 무너지니까 양적 완화하느라고 2008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12조 달러의 돈을 왕창 발행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가진 돈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이 미국 연준이 생긴 지 딱 100년 된 해인데요. 연준이 생기고 난 이후에 달러화의 구매력 가치가 95%가 하락이 됐어요. 그러니까 100%짜리가 95%가 된 게 아니라 100%짜리가 5%가 된 겁니다. 구매력이. 그러니까 뭐 그게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서서히 낮아지는 건 괜찮은데, 너무 그것이 이제 빨리 떨어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리버테리안들, 이제 자유로운 생각을 가진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는 여기서 이제 좀 벗어나고 싶다, 나의 경제적 자유의 결정권을 갖고 싶다라는 니즈가 생겨났던 것이고, 그것에 비트코인이 부합을 하게 되면서 사실 화폐로서 굉장히 초기에 많은 리버테리안들, 해커들, 무정부주의자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어떤 크리티컬 매스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금융 플랫폼적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기업들이 소유하고 있는 구글이 관리하는 안드로이드나 iOS나 그다음에 페이스북보다 이건 주인이 없기 때문에
뭐 주인이 없기 때문에 뭐 불안한 점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오너 리스크가 없는 것이고 그다음 훨씬 더 개방적이고 자유롭다라는 장점들을 발견하는 회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처럼. 그래서 여기는 무슨 iOS의 리뷰를 받는다거나 뭐 이런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기술을 잘 이해하고 활용해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금융 서비스를 만들기만 하면 뭐 글로벌리 사람들이 뭐 다 쓰게 되고 그러면 그게 인기가 있으면 우리 회사의 가치가 높아진다라는 어떤 그런 점들을 캐치하고 이제 많은 스타트업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고 제도금융권에서도 많은 인재들이 거기 뛰어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역동적이고 개방적인 어떤 플랫폼으로서 기존의 다른 플랫폼들보다 좀 더 경쟁력을 가진 게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이런 이유로 사실은 누구도 강요하지 않고 누구도 이제 법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추동하지 않았는데 비트코인이 나름의 에너지를 가지면서 2009년 1월 3일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그 필명으로 알려진 사람 혼자 돌리다가 지금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한 900만 개의 비트코인 지갑이 이제 퍼져 있을 정도로 글로벌화가 진행된 그 요인을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요 정도로 비트코인의 정체성과 관련지어서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대중화된 양상을 보면은 일단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작년에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라쿠텐은 굉장히 한 2-3년 전부터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라쿠텐은 올해부터 이제 비트코인 결제를 이제 유럽 시장부터 도입을 하겠다 뭐 이렇게 밝혔고 이제 한국에서는 CJ ENM이 대기업 최초로 이제 비트코인을 어쨌든 이제 적용을 시작을 한 거죠. 그런 이제 뭐 결제 시스템으로서의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 상품으로서의 이제 접근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그 저희 회사 투자자이기도 한 베리 실베리트라고 미국의 세컨 마켓 그 장외 주식 거래 사이트였죠. 그 창업자가 만든 이제 비트코인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라는 이제 펀드가 지금 미국에서 이제 합법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은 아직은 참여를 하지 못하지만 펀드들이 참여해가지고 이제 비트코인을 이용한 금융 상품의 이제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그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이제 마크 저커버그와 그 다퉜던 법정 다툼으로 가서 이제 배상금을 받아냈던 하버드의 쌍둥이 형제인 이제 윙클보스 형제가 비트코인에 대거 투자하고 그래서 자신들이 가진 비트코인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ETF 상품을 만들어서 연동 상품이죠. 그래서 지금 나스닥에 상장을 지금 파일링 작업을 한 1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도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제도 금융권들이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서 일반의 관심이 이렇게 조금 사그라든 사이에 제도 금융권들은 점점점 접근을 더 해오고 있습니다. 이따 사례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알다시피 뭐 이제 ATM 같은 거 크게 경제적 효과는 없다라고 생각되지만 어쨌든 이제 가시적인 효과가 좋은 ATM 같은 것들이 막 놓이기 시작하고 이제 한국에도 한 지금 대여섯 군데 ATM이 놓여 있습니다. 뭐 삼성동에 커피숍, 그 코엑스 지하에, 그다음에 뭐 고려대학교 안에도 지금 놓여 있고요. 한국의 대기업 중에 하나인 효성이 이제 그 작업들을 이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말고 코인 플러그라는 회사에서 이제 OK 비트 카드라고 해서 이제 편의점에서 파는 비트코인 상품 카드, 상품 기프트 카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확산이 되어 왔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투자 업계에서는 비트코인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특히 이제 그 산업 자본들은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좀 보면 이제 그 유니온 스퀘어 벤처의 이제 프레드 윌슨 같은 양반들이 이제 소셜 네트워크에 초기 투자를 많이 해서 돈도 많이 버셨는데 이 양반이 이제 투자를 쉬고 있다가 재개하면서 한 얘기가 자기가 보기에 비트코인, 자기는 이제 화폐로서는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윙클보스 브라더스는 처음에는 기술보다 화폐에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그냥 저커버그한테 받았던 돈의 상당수를 비트코인 자체를 그냥 사버린 거죠. 꽤 비싸게 샀어요. 120불 정도. 저보다 비싸게 샀던 것 같아요. 윙클보스 형제는. 근데 그거를 굉장히 처음에 많이 샀죠. 그건 이제 비트코인의 화폐적인 측면에 더 베팅을 한 거고, 이 양반 그 프레드 윌슨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화폐적 측면에 잘 관심이 없다고 공표를 합니다. 실제 비트코인을 사진 않아요. 근데 자기는 비트코인이 화폐라기보다는 이메일을 가능하게 했던 SMTP, 그 다음 웹을 가능하게 했던 TCP/IP 같은 프로토콜이라고, 돈의 프로토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그 기술에 투자하고 싶다 해서 이제 비트코인 벤처에 투자한, 스타트업에 투자한 최초의 메이저 이제 앤드레슨 호로위츠랑 이제 더불어서 그런 이제 벤처 캐피탈이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밝힌 이유는 자기가 보기엔 이게 굉장히 펀더멘털한 테크놀로지다. 뭐 이렇게 밝히고 있고, 이제 뭐 한국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 그 Y 컴비네이터의 이제 그 폴 그레이엄 같은 경우도 이제
이제 저희가 보기에 이제 마이크로 컴퓨터가 등장하던 때랑 굉장히 유사해 보인다. 그런 식으로 이제 기술로서 이제 비트코인을 좀 많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Y 컴비네이터에서 인큐베이팅하는 업체들 중에 2013년부터는 이제 비트코인 스타트업들의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팀 드레이커 씨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 회사에도 이제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셨는데, 그거 말고도 그 아들인 이제 애덤 드레이커가 부스트라는 이제 엑셀러레이터를 만들었는데 거기도 이제 거의 비트코인 스타트업들로 채우면서 이렇게 좀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의 기술 산업계 리더들이라고 할 만한 마크 앤드리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지금 인터넷화가 진행돼서 한 20년간 진짜 진짜 상상치도 못한 변화들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기초가 되었던 수많은 프로토콜이 있었는데 사실은 머니 프로토콜이 빠져 있었다. 근데 비트코인이 의미가 있는 거는 이 마지막 퍼즐인 머니 프로토콜을 비트코인이 채워주었기 때문이다.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저 머니 프로토콜이 처음부터 있었다면 인터넷이 이렇게 공짜 위주로 발전하지도 않았을 거고, 광고 위주로 발전하지도 않았을 거고, 다양한 비즈니스들이 이제 기형적이지 않게 발전했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건 왜냐하면은 사실 컴퓨터 사이언스 학계에서도 이제 풀지 못했던 그런 P2P의 한계 때문에 그랬었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이 이제 그 한계를 깬 사례가 된 거죠. 그걸 이제 학계에서는 이제 비잔틴 장군의 딜레마라고 부르는 그런 유명한 딜레마가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것들을 깨면서 믿지 못하는 피어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금융거래 같은 어떤 고도의 고관여 트랜잭션을 해도 괜찮은 그런 P2P 네트워크가 비트코인을 통해서 처음 이제 발굴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점들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융권에서는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설명드렸듯이 이제 비트코인이 인터넷 같은 무엇이 새롭게 등장한 거라는 평가를 이제 미국이나 유럽의 이제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 좀 내리고 있는데, 그런 양반들이 많은데 전부는 아니지만, 그렇다면 이제 금융을 보면, 금융이 이제 처음에 인터넷 초창기에 대응이 되게 무왕장황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딱 정렬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을 투자해갖고 이제는 온라인 뱅킹 시스템에 투자하는 게 사실 시중 그 장비 문제를 놓고 한국의 메이저 은행의 금융지주회사 회장과 그 은행장이 막 다투다가 두 분 다 날아가는 일도 발생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정도로 이제 은행의 IT 비중이 굉장히 커졌는데, 어쨌든 금융기관들이 그 인터넷 열풍의 파도에 잘 휩쓸리지 않고 잘 타온 거죠. 그렇다면 이제 비트코인 같은 기술, 꼭 비트코인이 아니더라도 이랬을 때 이제 금융기관은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라고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그게 있겠지만, 일단 가장 직접적으로 이제 액션을 보이고 있는 사례 중에 하나는 독일의 피도르뱅크라는 이제 은행입니다. 근데 저 은행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2013년 중반부터 비트코인 기술을 이용해서 좀 그런 가상화폐 기술이죠. 비트코인이라는 최초의 사례가 나타난 가상화폐 기술 나타나는 걸 보고, 저걸 도입해서 우리가 좀 혁신을 해야 되겠다. 저 은행 원래 저런 거를 굉장히 개방적으로 많이 하는 은행입니다. 예컨대 고객들의 페이스북 이런 그 소셜 네트워크 활동을 가지고 자신 신용도를 반영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실험을 많이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것이 단순히 신규 시장 개척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굉장히 근본적인 부분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 CEO의 말을 들어보면 기존의 은행의 백핸드에서 굉장히 이제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것들을 가상화폐를 통해 가지고 좀 해소해보고 싶다, 해결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 국내 금융권에서 지금 핀테크를 바라보는 것들은 이런 거죠. 이게 이 핀테크의 어떤 새로운 기술들을 가지고 우리 은행 내부를 혁신해 보겠다라는 것보다는 그런 선의도 있으시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 보이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큰 금융기관이니까 이런 새로운 핀테크 업체들에게 좀 뭔가 혜택을 주겠다, 만나도 주고 고충도 들어주고 이러면서 육성을 하겠다라는 약간 이런 애티튜드가 저는 많이 보입니다. 요즘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은행처럼 우리가 그런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을 통해서 우리 내부 혁신을 해보겠다, 이거는 한국의 금융기관들은 아직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은행이 파격적인 이제 가상화폐 관련한 이제 행보를 보였는데, 블룸버그에서 그래서 저 은행 주가를 갖다가 이제 분석을 했더니 그런 파격적인 행보를 2013년도 여름에 비트코인 거래소와 파트너십을 맺고, 또
뭐 리플이라는 또 다른 비트코인 기반한 또 다른 이제 미국에서 나온 가상화폐 기술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도입하고 이럴 때마다 이제 피더러 뱅크의 주가가 굉장히 올랐다. 뭐 끼워 맞추기일 수도 있고 우연의 결과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렇게 좀 혁신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시장에서는 좀 받아들여지고 있는 뭐 그런 것 같다라는 또 분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잘 알려진 기업 중에서는 금융권은 아니지만 금융과 밀접한 관련 있는 기업 중에서는 이제 IBM이 굉장히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IBM은 두 가지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이제 비금융적인 접근이고 한 가지는 금융적인 접근인데 금융적인 접근으로는 비트코인의 가상화폐 기술을 일반 국가화폐 쪽에 도입을 하는 것들을 연구하겠다. 그런 쪽을 연구하고 있다. 뭐 그런 것들이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이제 보도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IBM의 최대 고객들이 금융권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뭐 우리 K은행 사태에서도 보듯이 굉장히 사활을 걸고 있는데 이제 IBM이 은행들한테 메인프레임을 파는 게 아니라 국가화폐들의 그 가상화폐화 기술을 자신들이 완성을 해서 이제 하게 되면 그 국가화폐를 다루는 금융기관들의 시스템 같은 것들을 이제 뭔가 거기서 또 이제 메인프레임 파는 거 이상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의 접근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비금융적인 접근으로는 이제 비트코인의 이 장부 기술, 블록체인이라는 장부 기술을 사물 인터넷에 적용하겠다라는 것들을 느닷없이 작년 9월에 발표를 합니다. 보고서. 그리고 이제 그게 어떤 거냐면 지금 2005년 전까지는 메인프레임의 시대여서 저기에 다 이제 대규모 대용량 시스템에 이제 다 기기들이 연결될 수 있을 정도로 기기들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근데 모바일 혁명 이후로 알다시피 2007년부터 아이폰이 나오고 모바일 혁명 이후로 오늘날에는 기기들이 너무 많아져서 클라우드 시스템인데 클라우드인데 여전히 센트럴라이즈드 된 중앙 집중하는 클라우드라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앞으로 사물 인터넷 시대가 되면 모바일 시대가 되니까 사람들이 다 하나씩 이제 디바이스를 스마트 디바이스를 갖게 되는데 사물 인터넷 시대가 함의하는 바는 이제 우리 집의 가전제품들 하다 이런 것들이 다 자기 그 IP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연결된 디바이스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센트럴라이즈드 된 클라우드로 안 된다. 그래서 그 기기들을 블록체인이라는 장부에 다 등록을 하고 얘들 사이에 인터랙션이라든지 트랜잭션을 관리하는 아키텍처를 발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을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비금융적으로 한번 이용을 해보자. 그런 제안을 9월달에 내놨고, 그래서 실제 올해 1월달에 라스베가스 CES에서 삼성전자랑 함께 그 어댑트라는 프로토타입을 공개합니다. 그래서 이 사물 인터넷 시대가 된다는 것은 삼성전자가 지금까지는 뭐 세탁기 팔고 냉장고 팔고 AS 적당히 보증 기간에 해주면 끝이었는데 앞으로 사물 인터넷 시대가 된다는 건 냉장고 팔고 세탁기 팔고 난 이후에 걔들이 연결돼서 돌아갈 수 있는 뭔가를 제공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이 비용이 만약에 트래픽이 많다든지 이러면은 굉장히 복잡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IBM은 좀 그런 시장에 비트코인의 핵심 기술을 이용하는 것들을 이제 적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이제 금융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 이제 저희 같은 회사에 코인베이스에 이제 새로 투자하는데 참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비트코인 스타트업과 자신들의 기술을 쉐어하겠다 뭐 이런 식의 접근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이제 비트코인 회사인 서클에 이제 최근에 이건 최근 보도인데요. 이제 한 5천만 불 정도를 이제 그 서클에 이제 투자를 받았는데 거기 골드만삭스가 이제 주요 투자자로 리드를 했습니다. 근데 금융권에서는 이제 골드만삭스가 갖는 그런 IB로서의 상징성이 이제 사실 새로운 영역의 투자를 골드만삭스가 이제 선방을 날리고 이제 나머지 금융권들이 이제 붙는 걸로 좀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해서 이제 좀 더 화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트빗이라는 싱가포르 기반의 비트코인 거래소가 이제 미국에서 은행업 허가를 받아서 이제 미국에서 합법적인 거래소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여기도 한 2,500만 불 정도를 최근에 이제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이제 유니온 스퀘어 벤처라든지 이런 데들이 처음에 이제 산업계에서 미국 하이테크 산업계에서 좀 붙었는데 앤드리슨 호로비츠라든지 근데 지금은 이제 투자하는 그런 데들이 금융권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양상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IBM은 뭐 투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자신들이 그렇게 기술로 투자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금융권은 아닌데 또 굉장히 이제
알려지지 않았던 베일에 가려져 있던 21이라는 미국의 그 비트코인 회사가 있는데 아무 서비스도 공개를 안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 회사에 어디죠? 퀄컴이랑 NTT 도코모랑 이런 모바일 업계 강자들이 연합을 해서 비트코인 산업계에서는 여태까지 최고 금액인 뭐 1억 1,600만 달러를 갖다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게 저번 달이었나요? 그래서 이제 퀄컴이랑 NTT 도코모가 참여한 걸로 봐서는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에 뭔가를 적용하는데 이제 저 회사의 창업자가 이제 스탠포드 교수예요. 교수를 그만두고 이제 저 회사를 만들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퀄컴, IBM, 그 다음에 뉴욕 거래소, 나스닥 그리고 이제 뭐 골드만삭스 이런 초기에 이제 전문 VC들에서 이제 금융권이라든지 좀 대기업들로 이제 투자의 그 양상들이 좀 더 확대되고 있는 것들이 지금의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분도 저희 투자자 중에 한 분이시고 여기 이제 엔젤리스트라는 이제 미국의 그 엔젤 그 플랫폼을 만든 나발 라비칸트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이 앞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의 판도도 바꾸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독립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지금은 소프트웨어 개발해가지고 이제 그걸 뭐 오픈 소스로 공개해서 막 명성을 얻거나 아니면은 그거를 이제 유료화해가지고 이제 회사 만들어서 이랬는데 이제 앞으로는 몇몇 사례에서 보듯이 이제 쓸만한 이제 소프트웨어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코인을 발행을 하고 그거를 이제 한 절반 정도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다가 이 소프트웨어가 좋아서 사람들이 그 코인의 이제 활용성이라든지 가치가 높아지게 되면 이 회사는 뭐 주식 발행 이런 거 안 하고 기존에 리저브하고 있던 그런 그 코인만으로 그래서 실제 그런 식으로 펀딩이 막 30억, 60억씩 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이 소프트웨어가 좋다 그러면은 그 코인을 처음 사는 거죠 그냥 막 주식 사듯이 나중에 뭐 이용도 할 수 있고 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작년에 뭐 세계 IT 기술상을 수상한 깜짝 인물인데 20대 초반에 이제 러시아 출신의 지금 스위스에 있는 비탈릭 부테린이라는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에테리움이라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그 방식으로 해서 한 120억 원 정도를 순식간에 펀딩을 하고 지금 관련한 프로젝트들을 이제 스위스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제 뭐 페이먼트 회사들 같은 경우처럼 결제 단말기에 도입을 한다든지 포스 같은 시스템에 도입을 하고 뭐 그다음 페이팔의 자회사인 브레인트리가 이제 모바일 결제도 이제 비트코인을 도입을 하고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는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의 핵심은 뭐 지금 핀테크도 이제 갑자기 화제가 많이 되고 이제 정부에서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거기서 이제 기술적으로 도드라지는 이슈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면 다 제도와 관련이 있는 것이고 뭐 P2P 랜딩 이런 거는 뭐 조파라든지 뭐 한국에서 팝펀딩 이런 데가 예전부터 해왔던 거지 사실 기술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제도적인 규제 때문에 안 되고 있었던 것들이고 간편 결제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보여드렸지만 굳이 뭐 지금 뭐 카카오 이런 걸 이용하지 않아도 이미 간편 결제를 할 수 있는 뭐 비트코인 같은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 글로벌리 그 간편 결제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은 이미 많이 개발이 돼 있고 그것도 이제 제도 관련한 것들이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핀테크 관련된 것 중에서 정말 기술과 관련돼 있는 것들이 아마 비트코인에서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는 화폐 단위로서가 아니라 비트코인이 새롭게 개척한 저런 장부 기술을 통해서 그런 가능성들이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핀테크 아니라 비금융 영역에서도 아까 제가 MIT 그 테크놀로지 리뷰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도 이제 주목하고 있는 게 트래킹 가능한 장부가 쓰이는 모든 영역에서 아마 비트코인이 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가 이제 엊그제 이제 그 테크크런치가 이제 열리고 있는데 거기서 쇼카드라는 회사가 발표를 했는데 그 회사가 발표한 게 뭐냐면 블록체인에다가 개인 아이덴티티 정보를 갖다가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업체들이 원할 때 지금 우리 그런 게 뭐가 있습니까? 아이핀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부에서 하는 거. 아이핀 막 털리잖아요. 정부도 못 믿는 거죠. 근데 블록체인이라는 건 관리자가 없고 그래서 누가 뭐 조회하거나 잃어버릴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 프라이빗 키를 자기가 잘 보관만 하고 있으면은 그때그때 이 프라이빗 키를
모바일 앱에서 이 업체한테 내가 이 조회를 허용할게 이렇게 자기 컨트롤하면서 IP 같은 것들을 글로벌 단위에서 구현을 할 수 있는 기술인 거죠. 그래서 그 쇼카드라는 업체가 그런 것들을 테크런치에서 이제 발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개인의 자기 정보라는 것도 그런 글로벌 클라우드 장부상에 놓고 개인이 컨트롤하면서 관리를 하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보여준 가능성들은 서버도 없고 그런데 이 클라우드 장부상에 뭔가 기록이 돼 있으면 이것이 뭐냐면은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노드들 개수보다 훨씬 많은 컴퓨팅 파워를 갖고 있지 않으면 이걸 깰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참여하는 노드들보다 컴퓨팅 파워가 많이 갖고 있더라도 10분 안에 이거를 깨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블록체인의 기술적인 핵심이고, 사실은 중앙에 데이터베이스를 두는 게 아니라 장부 데이터베이스가 전 세계에 똑같은 게 퍼져 있고 10분에 한 번씩 싱크로나이즈 시키는 게 이 기술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굳이 화폐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다양한 데 쓰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 나온 아이디어는 우리가 디지털 미술 작품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면 복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독일의 한 예술가이자 뭐 되게 재밌는 친구던데 그 친구가 만든 것들은 이제 디지털 아트의 블록체인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그럼 거기다 디지털 아트는 다 등록해놓고 거래 기록이라든지 이런 거 다 트래킹하면서 올바르게 이제 페이하고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겠다. 그 다음에 당연히도 거기서는 비트코인으로 페이하면 되니까 이 두 사람이 만날 필요 없이 누군가의 저작물을 그냥 쓸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온 것들은 개인의 의료 정보를 저장해 놓는 이제 장부로서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프로젝트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금융을 넘어서는 영역에서도 우리가 뭔가 장부를 기록해야 되는데 어떤 기업의 관리하기는 뭔가 찝찝한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정보들. 그 다음에 중앙에서 뭔가 서버를 두고 했을 때 털린다든지 이런 것들의 장부들로서 블록체인이 활용될 수 있는 여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아이디어화하는 이제 스타트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감히 예측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금융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각 나라에서 이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비트코인 버블기까지 이제 한 몇백 개의 이제 비트코인 거래소들이 생겨난 거거든요. 이제 그것들을 이제 연결하는 이제 고도의 이제 금융 서비스 같은 것들이 이제 나올 수 있겠다. 사실 그거를 관심에 두고 미국의 금융권들이 지금 비트코인 회사에 투자한다든지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 두 가지 정도를 보시면 앞으로 이 관련 기술 관련해서도 뭐 투자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동향을 보실 때 좀 정확히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네네네네. 예,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문 주시죠. 예, 저 다음 보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질문이 두 가지 있는데요. 네. 아까 통화로서의 비트코인의 총통화량은 알고리즘으로 규정이 돼 있어서 이제 거의 바꿀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혹시 바꿀 수 있을 경우는 어떤 경우에 그게 그러면 이제 있는지 알고요. 예. 두 번째는 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글로벌 송금 목적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한다 할 때 이걸 뭐 당장 계좌든 뭐 자산 계정에 넣어야 되는데 이게 실적법상 기장이 가능한지 우리나라에서 그 두 가지가 두 번째로 하면 저희가 그 3.1개 법인이랑 이제 저희 회사도 비트코인으로 벌어들인 돈을 뭐 정부에 신고도 하고 이래야 되니까 저희가 법을 어길 생각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법을 회피하고자 비트코인이라는 걸 도입한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제 국제 회계 기준으로는 other asset, 기타 자산으로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그 other asset을 보유하고 있을 때는 연초와 기말에 이제 그 평가에 그런 것들은 이제 기준 하나를 정하셔갖고 이제 장부에다 평가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other asset으로 하시면 되고 그것이 국제 회계 표준에도 이제 적합한 것이고요. 첫 번째 질문하신 것 같은 경우는 그 민주주의 방식이에요, 그것도. 그래서 뭐냐면은 이게 우리 늘리겠다. 그럼 늘리겠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코어 개발자들 지금 그 리눅스처럼 그 코어 개발자들이 있거든요. 소스 코드를 관리하는. 근데 그 친구들이 그런 논의를 리드할 수도 없지만 만약에 뭐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뭐 그런 게 모아졌다. 그래서 늘리는지 안 늘리는지 한번 해보자. 그랬을 때 늘리는 걸로 패치를 했는데 51% 이상이 우리는 늘리는 거 싫다. 그럼 그 패치를 안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패치에 그걸 붙이는 것까지도 굉장히 지난한 과정인데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 사용자의 51% 이상이 그 노드들 51% 이상이 그것들을 패치를 받아야지만 그게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국제 그런 대통령 뽑는 거랑 마찬가지 과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걸 합리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 대부분은 비트코인을 갖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발행량이 늘어나는데 보팅하는 사람이 51%를 넘지는 않을 거다라고 사람들이 예측을 하는 거죠. 네네. 또 다른 질문, 저 끝에 하나 되겠습니다. 대표 감사합니다. 저기 비트코인이 뉴스나 언론 이런 데서 많이 보도가 되고 일반 사람들도 비트코인의 개념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금융거래에 관련한 범죄나 그런 사건 사고들이 많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게 금융 기본적으로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데 이게 인터넷 거래가 신뢰가 과연 가능할까, 구현이 가능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의문점을 품고 있잖아요.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안과 관련된 사항이나 어떻게 비트코인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생각하시고 계시는 있으신지? 그러니까 저희 같은 비트코인 회사가 이거 안전하다라고 백날 외쳐봤자 별로 소용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제 한 달 전인가요 국회에서 이제 이종걸 의원께서 이제 전자금융업 거래법을 갖다가 개정하신다고 해서 이제 공청회 여는 자리에 갔었는데 한 2시간 동안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지금 간편 결제한다고 막 이렇게 공인인증서 없애고 이러면 좋은 점만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미국처럼 이 사기 건수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국내에서 제가 알기로 FDS 시스템을 제대로 가진 금융기관이 아직 없습니다. 알다시피 미국은 그 FDS를 운영하고자 비자 카드만 1년에 2천억 원 이상을 쓰고 있고 그다음 페이팔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금융사기 건수가 3만 건에서 5만 건이에요. 하루에. 그럼 그것이 다 수수료에 페이팔 수수료가 비싼 건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근데 왜 그때 갑자기 제 머릿속에 든 생각이 우리가 예전에는 그냥 가게집에 가서 과자를 산다. 꼬마애가 가도 야 너 누구 집 자식이니? 너가 아버지 뭐 하시나? 안 물어보잖아요. 그냥 애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돈을 갖고 있으면 아줌마가 아무 의심 없이 주지 않습니까? 근데 온라인 시대로 오니까 우리가 진짜 5,000원, 1,000원을 쓰려고 해도 전부 다 내가 누군지를 다 까야 되거든요. 지금 전자금융업법에서 핵심이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 맞는가 인증의 문제. 그 다음에 과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두 가지 문제가 사실 간편결제에서 모든 결제 핵심입니다. 근데 그랬을 때 이제 비트코인은 뭐냐면 사실 우리가 꼬마애가 가서 돈을 건네주듯이 내 정보를 까지 않고도 온라인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비트코인을 받는 사람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 돈 케어. 이 사람이 주는 비트코인이 진짜인지 아닌지만 가리면 되는데 그거는 비트코인 프로그램에서 다 가려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비트코인의 가장 큰 보안의 장점은 우리가 지금 코리아 크레딧 뷰로 같은 사태들 있잖아요. 신용카드 다 정보 털리고 그런 자기 정보를 밝히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돈을 쓸 수가 있다. 돈을 받는 사람도 사기 염려 없이 이 돈이 맞는지만 확인하고 테이크하면 된다. 요 두 가지가 가장 큰 장점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근데 물론 보안적으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뭐가 있냐면 이거랑 다른 문제. 보안도 여러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운트복스처럼 비트코인 자체는 P2P여서 서버가 없는데 이것들을 거래하기 위해서 거래소에서 고객들의 예치금을 받는단 말이에요. 증권사처럼. 그 증권사, 그 거래소가 망했거나 고객 돈을 빼돌렸을 때의 문제점. 이거는 비트코인 외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축은행 사태가 일어났다고 해서 우리가 한국은행의 발권 시스템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 저축은행들의 문제점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개인들이 아직 낯설다 보니까 비트코인의 프라이빗 키 간수를 잘못해서 요즘엔 그런 기사가 없어졌는데 비트코인 초기에는 9억 원어치 비트코인을 노트북에 그냥 백업 안 하고 프라이빗 키 갖고 있었다가 그걸 홀라당 날려버렸다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보안적인 이제 낯설음이라든지 그 다음에 은행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게 초창기여서 검증되지 않는 거래소들의 문제, 마운트복스처럼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쓰거나 상거래에서 받는 것들은 오히려 상인 입장에서도 더 편리할 수 있다. 왜? 미국의 타겟처럼 고객 정보를 보관하고 있다가 한 번에 털려가지고 막 징벌적 과징금 막 천문학적으로 만드는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체 입장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이런 거 보면은 내가 고객 정보를 최대한 안 갖고 있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바로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보안적인 장점과 편리함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반대로는 그런 어두움이 있다. 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마이크 옮기면서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제가 개론적인 걸로 쓴 책이 한 2013년 가을에 나온 게 있고 그다음에 요번에 미국에서 마스터링 비트코인이라는 비트코인 기술에 좀 초점을 맞춘 책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곧 번역 출간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코인 플러그라고 저희 같은 비트코인 회사 쪽에서 주로 번역을 해갖고 이제 하는데 기술적인 걸 더 깊이 보고 싶으신 분은 마스터링 비트코인이라는 책을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질문해 주시죠. 우리나라 그 금융 그 화폐 같은 경우는 금본이 금에 대한 가치나 아니면 여러 가지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한 그 파워가 생기고 또한 어음이나 채권도 기업이나 그 국가에 대한 그 가치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그 어떻게 보면 그 원초적인 그 가치를 어떤 거를 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이 없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나중에 사람들에 대한 신뢰나 생각이 그 단지 지난번에 그런 뭐죠 이렇게 털렸을 때, 예. 네, 그때만 해도 그 신뢰가 팍 떨어진 것도 네네네. 사람들이 그 원초적인 그 가치가 없다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다 퍼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고 향후에도 그런 위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화폐적으로 여기 올인하는 거는 제가 그 1200불 갈 때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주구장창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근데 사실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은 지금 달러 같은 경우도 금본위제를 이미 떠난 지 오래입니다. 그러니까 1971년에 닉슨 대통령이 달러 가정 금으로 바꿔줄게 이게 금태환이었는데 그게 중지를 시키면서 사실은 그 체제는 깨졌거든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뭐 지금 명목 화폐들도 사실 다 버추얼 커런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말 그대로. 이 액면 이런 것들이 다 신뢰라든지 국가 시스템, 정치 시스템에 기대고 있는 거지. 이 액면 숫자 자체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있는데 비트코인은 이제 더 좀 취약할 수 있는 화폐로서는 그런 게 있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백업하는 어떤 공적인 기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화폐로서 저는 제가 만약에 투자자라면 윙클보스처럼 이거 화폐로서 가치에 투자하기보다는 프레드 윌슨처럼 기술로서 가치에 저도 투자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마지막 질문 한 분만 받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 말씀하시면 되세요. 그냥 기술적으로 잘 몰라가지고 예. 그냥 기술적으로 그냥 유명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의 반복인데 이게 널리 일단은 이제 교환 가치의 그 대체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일단은 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모멘텀이고 또 아까도 많은 제도 금융권에서 이게 투자도 하고 있다, 봐드리고 있다 이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또 교환 가치의 주체로 자리 잡으려면 과세 당국이나 그죠? 각국 정부의 뭐 사실 한일 전쟁 같은 것도 세계 경제를 주도하려는 진영 간의 싸움이고 그런데 비트코인이 만약에 교환 가치 주체가 된다 그러면 그런 싸움도 마음대로 못하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려서 비트코인이 어떤 화폐로서 교환 가치를 대변하는 주체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제가 보기엔 세컨 화폐, 그러니까 인터넷 단일 화폐로서 세컨 화폐지 기존 화폐를 대체하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되게 뭐 달러를 대체한다든지 글로벌 이게 단일 화폐가 돼서 달러랑 대등하게 하는 그거는 되게 좀 장밋빛 전망이었던 것 같고 저는 처음부터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새로운 결제 기술에 대해서 각국 정부가 이미 굉장히 많은 스타디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룩셈부르크 갔을 때도 금융감독원의 부국장을 만났었는데 그분도 이제 실리콘밸리 가서 공부를 하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각국의 유럽이든 미국이든 각국 정부에서 금융감독원, 그 다음에 IRS 같은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굉장히 많은 스타디를 하고 있고요. 한국은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런 금융 선진국에서 많은 스타디를 하고 있고 실제 독일 같은 곳에서는 과세를 어떻게 하겠다. 영국에서도 재무부가 그런 기준을 발표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제도화되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이제 2013년만 해도 정부가 막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많았는데 미국 상원 청문회 거치면서 각국 정부가 기조를 러시아 빼놓고는 전부 다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세금을 거둘 것이냐 여기서 이거를 이제 막을 수는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중국 정부조차도. 그래서 중국은 홍콩에서 이제 허용을 하는 방식으로 정리를 한 거고요. 러시아는 이제 대책도 없이 무조건 막겠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잘 아시다시피 루블화 폭락 사태와 이제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제도화되는 것들은 우리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인터넷 처음 나왔을 때 이거 이제 국제적인 이제 아동 포르노의 보고가 될 것이다 이런 무법천지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사실 인터넷 관련해서도 계속 법이 몇십 년까지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장 비등하게는 이제 그 전자상거래 관련해서 EU에서 이제 부가세를 어디다가 매길 것이냐 그런 것도 최근에 바뀌었잖아요. 그 부가세 관련 조항들이 그래서 이제 판매되는 국가에서 부가세를 매기는 걸로 바뀌어갖고 대대적인 작업들이 이제 EU 국가들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전자상거래가 등장한 지 몇십 년까지 그런 보완 작업이 법적인 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비트코인도 이제 시작이 돼서 계속적으로 그런 법적인 제도적인 보완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은 그냥 화폐적으로 뭐 달러랑 이렇게 되는 것들이 아니라 결제 수단으로서 좀 더 광범위하게 될 가능성은 있지만 뭐 달러를 위협한다든지 그런 어떤 지정학적인 위상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휘말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 현행법상에 네. 그 소액 회피에 관해서는 아까 보여주신 그 환전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예. 토어 솔루션의 그 상표인데 아까 보여주신 예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한이 없나요, 금액이? 뭐 현행법상에는 아직 그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컨대 소득세법에도 그런 것들이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외환거래법에 보면은 개인들이 물론 이제 그 외환관리은행, 시중은행을 통해서 할 때 이제 연간 한 1,000만 원 정도, 회당 한 100만 원 정도에서 연간 누적이 1,000만 원 정도까지 사실상 우리나라가 외환 자유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까지 하는 것들은 이제 문제가 없고 만약에 저희가 아까 그 팀 그런 친구가 한 것들을 저희가 어떤 더 편리한 서비스를 만든다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한 개인당 연간 1,000만 원까지를 갖다가 일단 그게 법이 있어서가 아니라 기존의 법을 약간 준용해가지고 그 정도의 저희 자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 것이고요. 개인은 이제 5,000만 원까지는 이제 또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해외 보낼 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트래킹을 하게 돼 있고요. 근데 이제 기존 한국은행에 느끼는 고충은 이런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금까지 굉장히 편하게 모니터링 해온 거죠. 은행들이 다 보고를 하니까. 근데 이제 트랜스퍼 와이즈 같은 것들이 환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국은행 관계자한테 그 질문도 했었어요. 트랜스퍼 와이즈 같은 거 우리가 옛날부터 고민해왔던 건데 이거 환칙일까봐 못했는데 유럽 애들은 하잖냐.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이제 개인의 의견, 그러니까 실무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하면서 얘기한 게 그런 게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서 활성화되면 막을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처음에 우리나라 피지사들이 불법이었던 거 아시죠? 미니시스나 이런 데서 불법이었는데 그것들은 이제 왜냐하면 그 대금 결제업을 소수의 이제 라이선스 가진 분들만 하다가 이제 그게 확대되니까 그분들도 이제 올 수 있게 전자금융업법을 만든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외환 관련된 것도 앞으로 전 트랜스퍼 와이즈 같은 방식도 다 허용이 될 거고 다만 새로운 전자금융업법에 그것들을 포함을 시켜가지고 뭔가 모니터링하는 금융정보분석원이나 이런데 모니터링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식으로 가지 않을까가 한국은행 실무자의 의견이기도 하고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대기업들 중에 예. 법인들 사무소에 이제 그 트랜잭션들 있잖아요. 예. 이제 이제 뭐 실제로 이제 환전을 했던 건데 그걸 비트코인 도입하면은 뭐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쓸 수 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뭐 회계 처리만 제대로 하면은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 회계상 세금 부탈할 것만 아니면 그건 형사법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그것만 빼면은 지금 문제는 없고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그걸 하겠다는 회사가 나와서 법인간 비트코인 송금을 이제 이렇게 핸들링 해주는 온라인 커머스라는 회사가 이제 나와서 저희 보고도 제안이 왔어요. 이제 한국에서도 니네가 법인들 영업을 해갖고 우리가 미국 법인 영업할 테니까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한번 해보자. 근데 굉장히 미국은 금융이 되게 엄격하지 않습니까? 저 테러 뭐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이제 해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법인들이 그런 형사법적인 문제가 되는 조세 포탈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아니면은 회계 처리는 충분히 아까 처음 질문하신 것처럼 가능할 수 있고, 그다음에 온라인 커머스나 그런 회사들이 이제 비즈니스가 이제 확장이 되면은 이제 더 이제 그런
회계 서비스를 더 제공을 하겠죠. 뭐 기업이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 회계적으로 이렇게 증빙 자료를 이제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계속 발전. 예. 그 트랜스포마이스가 지금 상당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잖아요. 예. 사실은 이 비트코인 가지고 네네.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텐데 예. 왜 비트코인이 그 성장하지 못하고 그 부분에서 왜 트랜스포마이스라든지 또 다른 여러 가지 예. 그런 부분들이 더 성장해 가는지 그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저기 회장님만 의문을 가지신 게 아니라 비트코인 업계라든지 이제 벤처 캐피탈 업계에서도 그렇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왜 비트코인이 2014년도에 좀 지체됐었는가를 보면 이게 이제 어떤 기술도 이 화폐 단위로서 사람들의 평가를 받는 기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이제 사실 2014년에 한해서 보자면 2013년에 글로벌로 확산될 때는 그 역설적인 그 화폐적인 가치 때문에 더 확산이 빠르게 됐는데 2014년에는 그런 화폐적인 인덱스 때문에 좀 그런 개발이 지체되고 위축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다 뭐 그런 얘기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트랜스퍼와이즈 같은 경우는 트랜스퍼와이즈 팀들이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금 사실은 우버처럼 거기도 막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런던에서 막 그러고 있는데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실 비트코인을 그런데 이용하는 것들도 이제 더 많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일단은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 화폐적인 가치 때문에 발목을 잡혀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 지금 우리 코빗은 지금 네. 현재 비전이 뭐예요? 저는 그냥 거래소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죠. 예, 코빗의 지금 비전을 한번 이야기해요. 예, 저희는 지금 거래소에다가 그다음에 결제 오픈하고 지금 이제 빗와이어라는 이제 송금 서비스 같은 거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거래소는 이제 아까 그 펀더멘털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시작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사실은 비트코인이 처음에 웹 나왔을 때 쓰기 어려우니까 야후 같은 디렉토리 서비스가 나왔지 않습니까? 사람들 쓰기 쉽게. 그다음에 이제 디렉토리만으로 안 되니까 이제 구글 같은 검색 엔진이 나오고 막 그랬는데 저희도 이제 사실은 비트코인이라는 기술 자체를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쓰기는 인구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백핸드에 숨기고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해갖고 사람들이 좀 더 쓰기 쉽게, 특히 한국 유저가 이제 해외 어떤 교류를 할 때 쓰기 쉽게 하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게 저희의 이제 단기적인 목표가 제가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해하는 게 코빗이 지금 예. 비트코인 가지고 좀 여러 가지 뭐 구상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이 비트코인 관련 기술 관련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 지금 코빗이 하는 게 네. 그냥 카피캣인가 아니면은 코빗만의 어떤 그런 퍼스트 무버로서의 뭔가 준비가 있는가 네. 그걸 내가 좀 궁금해요. 뭐 카피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비트코인 잔고 증명 서비스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그때그때 이제 저희 전략에 따라서 근데 저희가 뭐 되게 예술가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새로운 걸 창작해야 된다라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카피할 건 카피하는데 왜냐하면 그때 카피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직접 개발을 하고 있고 그걸 적절히 좀 전략적으로 배치해 나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볼 그러니까 때. 그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네네네. 우리가 이제 계약들을 많이 하잖아요. 일반 계약들을 많이 하는 네, 맞습니다. 그 계약서에 이 블록체인 기술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 계약서의 어떤 신뢰도나 네, 그런 거 할 수 있죠, 충분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혁신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던데.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하려면은 저희가 약간 피보팅을 해야 되는 건데 사실은 뭐 저희 입장에서 그거는 다른 또 스타트업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거는 완전히 좀 다른 비즈니스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런 쪽으로 그런 부분에서 그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이 좀 있나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아까 저 비탈릭 부테린이 만든 그 회사에도 그런 내용들이 조금 들어가 있고요. 근데 아직 절대 강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약이건 아니면은 디지털 자산 관리건. 예컨대 뭐 지금 우리 단순하게 게임 아이템 같은 경우도 글로벌리 장부로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이 게임 회사의 서버에서만 이게 쓸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블록체인으로 개인이 소유한 게임 아이템을 다 관리한다 그러면은 이 사실 서버 단을 초월해 갖고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게임 회사도 좋고 유저도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누가 이제 개발을 해서 게임 회사를 설득하고 유저들을 설득해서 이제 하면은 그 사람이 이제 또 그 플랫폼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기업들이 앞으로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그래요. 오늘 공부 많이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